자, 그럼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그 발명의 성립성이랑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기까지는 이제 특허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뭐가 특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 웬만하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신규성. 신규성이면 뭐냐면은 기존이랑 똑같은 거, 옛날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거는 안 된다. 특허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신규성이에요. 특허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의원 실시된 발명, 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내 또는 국외예요. 즉 지역적 기준으로는 국제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 중에서 이거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우리나라에 특허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은 이게 중국에서 이미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왜 우리나라에는 왜 없는데 왜 안 돼요? 라고 이제 다시 또 문의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규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제주의라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 또 공개된 제품 이런 거라면은 이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국제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기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뭐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이게 있었던 제품이라면 그거는 어쨌든 신규성의 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지, 공연,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공지라는 거는 그냥 널리 알려져 있다. 뭐 흔히 쓰는 말이죠. 이제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공연, 실시, 그 말 그대로 이제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밀 유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공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특허를 맡기시면서 이미 이제 발명을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비밀 유지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한테 뭐 비밀 발명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공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계약상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 불특정 다수,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진 이제 이게 바로 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연 실시,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엔진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인데요. 이게 어떤 그냥 자동차만, 엔진이 쌓여져 공개되지 않는 자동차만 겉모습만 공개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연 실시가 될까요? 이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발명의 내용이 지금 오픈이 안 됐잖아요. 그냥 외관만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엔진 내부에 대한 기술은 공개가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반포, 뭐 그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행물, 그렇죠? 이런 뭐 정보 전달 매체가 있는 그런 간행물들은 다 이제 뭐 공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게재,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봐서도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반포된 간행물의 게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부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 외형 사진만 게재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공개가 안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외국어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남들이 안 쓰는 뭐 아랍어로 기재되어 있는 문헌도 어차피 뭐 번역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통신회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온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지일이 확인되는 모든 매체, 인터넷 게시물, 블로그, SNS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이제 올려져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공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증거 자료로
인터넷 게시물이 많이 사용이 되세요. 왜냐면은 뭐 블로그나 이런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글을 남기면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게 게시가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통신 회선의 이런 게시물들이 지금 어떤 그 신규성이나 그런 그 특허 신규성을 잡아내는데 이제 증거 문헌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이렇게 이미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가 안 돼요. 근데 예외를 두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공개가 됐지만 그 공개 하나 때문에 특허권자가 이제 특허를 못 받는 너무 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참작해주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허법 이제 30조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1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한정 배려해주진 않아요. 딱 1년. 그러니까 공지된 일로부터 이제 특허를 출원한 날까지 이제 1년 사이에는 그 특허 출원하기 전에 공지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봐주는 게 바로 이제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공개를 하는 거죠. 내가 특허 출원을 할 건데 그 전에 어떤 뭐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나의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특허청에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면서 출원을 하면 이제 내가 공개됐다는 거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걸로 그거는 이제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고 심사를 하는 게 이제 이 공지예외 제도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거죠. 다른 사람이 악의적으로 뭔가 그 기술을 공개해버렸다. 이런 것도 특허권자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특허권자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한테 뭔가 알려줬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이 그냥 모르고 다 이제 공개해버리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원래 특허권자가 그걸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이제 그런 당한 걸로 특허까지 못 내면 너무 좀 억울하니까 그것도 이제 봐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신규성 상실의 예외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이미 출시가 됐는데 뒤늦게 출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1년이 안 됐으면은 이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서 특허 출원을 하는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또 많이 이제 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을 받아서 많이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제 그 뒤늦게 이제 출원을 해서 이제 1년 아니라면은 이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을 해서 또 등록을 받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두 번째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가 인정된 경우에 뭐 두 가지가 인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 업체한테 의뢰를 했어요. 이제 출원하기 전에 이제 어떤 뭐 출품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제품 제작을 해왔는데 몰래 이 제작 업체가 출원하기 전에 그 제품을 몰래 이제 또 만들어 가지고 딴 데다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의사에 어떻게 반한 거죠. 이 사람한테 믿고 맡겼는데 제작업체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래도 인정을 해주자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누설이 됐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어쨌든 뭐 이런 대리인한테 출원해 달라고 발명된 걸 맡겼는데 어떤 엄청 잘못한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의사에 반하여 이제 공지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해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점 뭐냐면 신규성 상실이 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출원하는 날 전에 이제 공지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그냥 없는 걸로 치자는 거지, 내가 출원한 날을 이 공지된 날로 이렇게 소급을 시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출원을 해야 돼요. 이 신규 상실 예외가 무한정 그렇게 막 완벽한 보호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규 상실의 예외, 원래는 이제 특허 출원이니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출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봐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너무 막 이걸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이 그 공지된 기술을 보고 다른 사람이 특허 출원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발명자가 늦게 출원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이 특허 출원을 도용해가지고 특허 출원한 사람은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안 되고, 이 뒤늦게 출원한 이 발명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출원주의,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선출원주의, 늦게 출원한 것 때문에 또 등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상실 예외 조항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 공개가 됐으면 어쨌든 되게 신속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특허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진보성. 이 진보성은 뭐냐면, 신규성이라는 건 이제 동일한 거, 기존에 공지된 기술과 똑같은 거를 신규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거랑 조금만 더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등록을 안 시켜준다는 게 바로 진보성이에요. 여기 써 있거든요. 발명에 의해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등록을 받으려면 난이도가 있어야 된다. 조금만 바꾸면 등록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 조금만 바꿔서 등록이 다 된다라고 하면 특허가 되게 잘 나긴 하겠죠.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은 비슷한 기술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발명들을 쭉쭉쭉 받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 특허권의 난립으로 과도한 특허 분쟁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은 기술인데, 비슷한 기술인데 이 사람도 특허 있고 이 사람 특허 있다. 그러면 서로 특허 침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거 가지고 등록을 해주면 너무 이런 좀 난립될 수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진보성이라는 거를 둬서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수준의 발명이 돼야지 특허로 인정해준다라는 게 이제 진보성이에요. 그래서 특허권의 난립, 그리고 상호간의 권리관계 불명확, 너무 비슷하니까 둘 다 너무 비슷한 발명인데 이게 내 거냐 저게 내 거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남의, 조금만 바꿔도 되니까 남의 발명을 그냥 그대로 모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거는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진보성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진보성 어떻게 판단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의 노력으로 발명할 수 있는 거. 되게 애매하죠? 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또 누구냐? 아무튼 되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되게 추상적입니다. 뭐 통상의 지식이 누구냐라고 하면 뭐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냥 뭐 이 기술에서 그냥 되게 박식한 사람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적절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일상적으로는 지금 이제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있으니 그냥 심사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관이 봤을 때 이거는 되게 좀 진보성이 있다, 뭐 진보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진보성 판단 방법, 이것도 되게 추상적입니다.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말이 참 애매하죠. 되게 어려워요. 목적이 특이한가,
구성에 곤란이 있는가? 효과가 우수한가? 그러니까 근데 되게 추상적이라서 뭔가 정해진 건 없고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의견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목적도 다르고 구성도 완전 다르고 효과도 다르면 진보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보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성의 곤란성인데요. 구성이 다른 부분, 청구항 발명이 있고 선행 기술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본 다음에 그 차이점을 도출해내는데 얼마나 쉬우냐 어려우냐 그래가지고 진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보성 판단 방법 중에 이거 있어요. 상업적 성공. 그러니까 이 기술을 사용해서 되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이걸로 과연 진보성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거는 참작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업적 성공이 곧 상업적 성공이 있다고 진보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술 별거 없는데 마케팅 잘해서 뭐 성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 회사에 대해서 뭐 기술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게 진보성에 연결되는 건 아니다. 결국은 기술 자체가 뛰어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의 심사래. 이게 특허라는 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특허가 있고 또 미국의 특허가 있고 또 유럽 특허 있고 일본 특허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특허청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서 이제 특허를 이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같은 기술 가지고 이제 미국에도 출원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출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같은 기술 가지고 미국에 했는데 등록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꼭 등록시켜줘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건데 어쨌든 심사관이 다른 사람이고 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등록이 됐다고 또 중국에서 등록이 됐다고 우리나라에서 그럼 꼭 등록시켜야 되냐? 아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엔 등록됐는데 미국에 거절될 수도 있고 중국엔 등록됐는데 우리나라에 거절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디엔 같은 기술이지만 어디엔 등록되고 어디에 거절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국의 심사례가 참고적 자료는 될 수 없다. 근데 실무상으로는 좀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심사관님들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미국에서 등록이 된 거는 또 우리나라에서 또 등록을 잘 시켜주고 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참고는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심사관님들께서 그래도 뭐 외국에서 등록됐다고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등록시켜줘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보성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느냐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누가 발명을 이런 걸 했어요. 자동차용 디스크 브레이크라는 건데 이게 탄소 섬유가 이루어지고 또 원형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 누가 발명을 했는데 선행 기술로 이런 게 있었어요. 자동차 브레이크로서 금속 섬유와 나일론 섬유를 혼합하고 원형 형태로 제작하는 기술이 있었고 또 섬유 보관 복합체의 제조 시 케블라 섬유와 탄소 섬유의 복합체를 사용하는 발명이 있었고 또 탄소 섬유를 이용한 복합체 제조 시 탄소 섬유 길이가 지름의 비가 100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체를 제조하는 발명. 이렇게 선행 기술이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용 디스크 브레이크고 탄소 섬유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선행 기술 1, 인용 발명 1이 자동차용 브레이크에 관한 건데 금속 섬유이고 나일론 섬유이고 원형이에요. 그럼 보면은 탄소 섬유랑 금속 섬유 나일론 섬유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신규성 위반은 아닌데 과연 금속 섬유, 나일론 섬유에서 탄소 섬유로 바꾸는 게 뭔가 당업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한테 그렇게 어려운 거냐, 쉬운 거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만약 탄소 섬유 대신에 금속 섬유, 나일론 섬유 대체가 용이하다면은 결국 이제 뭐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진보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대체가 용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인용 발명 1 가지고는 진보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보시면 인용 발명 2에 또 탄소 섬유가 있었잖아요. 인용 발명 3에도 탄소 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인용 발명 1이랑 2랑 조합하거나 인용 발명 1이랑 3이랑 조합하면 결국은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보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인용 발명 선행 기술을 한두 가지 찾아가지고 그거를 조합해서 만약 이 특허 발명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거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진보성을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까지 검토했던 게 처음에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다음에 신규성, 진보성까지 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출원주의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설명에서 선출원주의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같은 발명에 대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선출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로 다른 날에 같은 발명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다른 날에 특허 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특허 출원한 사람, 먼저 특허한 사람, 하루라도 먼저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져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같은 날에 했다. 같은 날에 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시간상 먼저 출원한 시간상 빠른 사람이 더 먼저 가져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시간은 아니고요. 같은 날에는 그냥 12시에 하건 8시에 하건 사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둘 중에 한 명. 협의를 시킨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협의로 된 사람이 이제 받겠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선출원주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선출원주의는 그렇게 막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똑같은 발명을 그렇게 막 출원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원주의는 그렇게 자주 지적되는 부분은 아니다. 특히 특허에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표, 간단하게 상표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상표 같은 경우도 이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돼요. 근데 상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이것도 같은 날 다른 날에 출원한 사람이 있으면은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 상표권을 가져갑니다. 근데 만약 같은 날에 출원을 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협의를 해요. 협의 요구서. 그리고 이거는 전 실제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진짜 같은 날에 출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협의 요구서가 날라와서 이제 저희 지금 케이스에서는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포기하고 한 사람이 이제 가져갔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 추첨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특허청에서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추첨까지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특허청에서 추첨을 한 다음에 추첨된 사람이 이제 상표권을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특허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까지 해서 요건들을 다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특허 출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심사제도에 대해서 좀 이제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특허 출원 등록자 체제 말씀드리면 딱 이 표가 딱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특허일정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알 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런 자료고요. 먼저 이제 출원 이러는 거 특허청에 접수를 하는 겁니다. 접수를 하면은 보통 심사청구 같이 들어가거든요. 심사청구라는 거는 이제 특허청 심사관한테
심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게 심사 청구예요. 그래서 출원과 보통 심사 청구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체 심사가 이루어져요. 특허청에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한 6개월 사이에 이제 1차 심사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심사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심사가 보통 1년 2개월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실체 심사를 한 다음에 거절 이유의 통지를 해요. 여기서 거절의 것은 바로 등록 결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등록 결정이 나오는 거는 가능한 전체 중에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95%는 다 이 거절 이유 통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이거 뭐 거절된 거 아니냐, 이제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항상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죠. 이거는 95% 이상 다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같이 의견서랑 보정서로 대응을 하면은 이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견서 보정서로 웬만한 건 다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되면 이제 등록 결정이 되는 거예요. 특허 결정. 이때부터는 이제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의견서 보정서를 냈는데 거절 이유가 해소가 안 되면 거절 결정이 돼요. 그럼 이건 또 끝나냐?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재심사 청구. 그래서 똑같이 재심사 청구할 때 의견서랑 보정서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면은 재심사 청구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이제 또 등록 결정이 되는 건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 또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완전히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라고 해서 특허청에다가 특허심판원에다가 이제 이걸 불복하는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 인용이 됐어요. 그래, 특허청 심사 잘못했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파기환송으로 간 다음에 다시 특허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졌다. 그럼 끝나냐? 아니에요. 특허 법원이라는 데서 또 한번 다툴 수 있고요. 여기서도 또 졌어요. 그럼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복할 수 있는 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사실 이 심판 청구까지도 잘 안 가요. 이때부터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거 너무나 중요한 특허다,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진행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해서 그냥 드롭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등록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이렇게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그림을 뭔가 이제 머릿속에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특허 출원서의 재원칙, 이거는 뭐 말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면주의. 특허 출원서는 뭔가 문서로 작성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뭐 특허청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말을 한 다음에 이거 특허 내달라, 이게 안 되는 거고, 결국 그 정형화된 양식의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게 이제 서면주의고요. 도달주의, 이거는 그냥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건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는 국어로만 특허 출원이 가능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영어나 일본어 이런 걸로 내면 안 됐었죠. 근데 2015년도 1월부터는 영어로도 내도 돼요. 특허 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해서 내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로 끝나냐? 그건 아니고요. 1년 2개월 이내에 국어 번역물을 내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거죠. 외국에서 이제 특허 출원서를 작성한 거를 우리나라에 빨리 출원해야 되는데 시간이 급할 때, 이럴 때는 먼저 바로 영어로 영세서를 작성을 해서 그냥 제출하고 나중에 이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로도 작성 가능한데
나중에 국문 번역문은 꼭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출원. 예전에는 다 서면 출원이었습니다. 이 인터넷이 활성화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런 그 특허 제도가 워낙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서면으로 했어요. 종이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자출원으로 이제 거의 다 바뀌었어요. 물론 서면 출원도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발생 안 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전자출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그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고 이제 제출하는 것까지 전자출원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특허 사무소들, 특허법인들, 이 변리사 사무소들이 다 역삼동에 거의 다 있었어요. 왜냐? 이제 특허청은 지금 대전에 있지만 이제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역삼동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한국지식재산센터라고 역삼동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특허 서면을 다 접수를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출하려면 가까운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역삼동에 있었는데 이 전자출원으로 바뀌고 나서 또 좀 다 이렇게 좀 또 멀리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좀 많이 이제 흩어지고 있어요. 네, 그게 왜냐면은 전자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이 그 역삼동 쪽이 또 이제 임대료가 좀 비싼 부분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좀 그 다른 데로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출원이라는 거는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로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특허로 이 www.patent.go.kr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게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특허로 되어 있고요. 처음이신가요? 여기 누르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신청 제출, 조회 발급, 수수료 관리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원인 코드 신청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이디를 부여받는 거예요. 아이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포털 같은 데 할 때 우리 이름 있지만 아이디를 지정하듯이 이것도 아이디를 지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출원인 코드 부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름이 되게 특이하면 되겠지만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인 경우에는 사실 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 출원인에 대해서 고유의 코드 부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이제 내 아이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홍길동 해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2010이라는 거는 이제 2010년도에 발급받았다라는 거고, 이제 이게 내 출원인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서 사용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게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사용 안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얘기가 다 되고 있긴 한데, 지금 어쨌든 이 특허청에서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원인 코드를 발급받고 공인인증서로 이게 약간 로그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은행에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디를 치고 그 코드를 친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인증서는 그냥 우리 흔히 쓰고 있는 범용 인증서 있잖아요. 은행에서 쓰는 거, 발급받은 거, 그거를 똑같이 쓰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쉬워 보이는데, 이제 출원 서류 작성, 요 K 에디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에 배경된 기술, 이거를 쫙 써내거나 가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서 보통 이걸 많이 의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런 작성을 하는 게 워낙 이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 에디터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출원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원 서류 작성을 다 하고 나서 이 또 킵스라는 소프트웨어가 또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특허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건데요. 여기 가보면 이제 제출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거는 어떤 출원서를 작성하는 그 소프트웨어라면은 요거는 특허청에 제출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성명 쓰고 출원인 코드 쓰고 명칭 쓰고 그다음에 여기 어디 갔지? 여기에 그 이제 요금까지 내고 그다음에 요거 아까 썼던 요거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이제 특허 출원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게 나옵니다. 출원번호, 통지서. 그래서 몇 년 몇 월에 했고, 뭐 출원인은 누구고, 이제 대리인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옵니다. 이러면 출원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잖아요. 보시면. 되게 복잡해 보이고, 또 되게 쉽게 설명드렸지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절차들을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이 하시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특허사무소를 이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변리사 사무소에서 이런 걸 다 뭐 대행은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특허청이 내는 이제 수수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출원료가 뭐 46,000원부터 해서 심사 청구료가 뭐 청구항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 청구 한 10개만 돼도 상당히 되게 비싸거든요. 보시면 뭐 46,000원에 뭐 144,000원에 청구항 10개면은 청구항당 44,000원이니까 뭐 44만원. 그러면 한 막 60만원, 70만원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비싼데, 뭐 이거를 다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기업만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많이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 받는 것 중에서는 이제 100% 면제하시는 분들이, 면제되는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 그 다음에 19세 미만,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 네, 그러니까 거의 초중고 학생인데 어쨌든 면이고, 그 다음에 군인은 100% 면제됩니다. 직업군인은 제외고요. 병사는 이제 100% 면제. 그리고 이제 만 19세부터 30세까지는 85% 면제입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자도 85% 면제예요. 그래서 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등 면제를 주고 있고요. 70%는 이제 중소기업 보통 70% 면제가 들어가고요. 발명자와 출원이 동일한 개인은 10%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이제 30% 되고 50%는 뭐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면제 대상들이 좀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특허로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면제가 되느냐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네, 한번 그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다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특허 출원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특허 출원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나하나 좀 중요한 것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특허는 출원하면은 무조건 공개가 된다. 언제 되냐? 등록이 되면 공개가 되고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돼요. 그리고 출원인이 신청을 하면 1년 6개월 전이라도 조기 공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원은 무조건 공개가 된다. 등록이 되면 공개가 되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고 그 전이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원 공개한 다음에 그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제 경고를 할 수가 있어요.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나중에 등록이 된다면 경고한 시점부터 등록될 때까지 이제 이 사람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우린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원 공개라고 하는 거는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록되기 전이라도 어쨌든 경고를 통해서 어쨌든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출원 공개 효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막 자주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 무조건 공개가 되고 그 시점은 1년 6개월이다.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청구. 아까 제가 출원할 때 거의 심사 청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심사 청구는 기본적으로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심사 청구를 안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 심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청구는 거의 무조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사 청구를 한 순서대로 이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해 주는 건 우선 심사예요, 우선 심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심사는 보통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그거를 단축시키는 게 바로 우선 심사입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이거를 뭐 그냥 한두 개월 단축시키는 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을 3, 4개월로 단축시키는 게 바로 그 우선 심사 제도예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뭐 사실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심사는. 우선 심사 대상이 뭐냐면 우선은 출원 공개 후에 다른 사람이 출원대 발명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케이스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전문기관을 통해 성인기술 조사한 경우 그 특허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있어요. 선행기술조사기관 뭐 윕스나 뭐 그 한국특허정보원 같은 이런 그 특허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선행기술조사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통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같이 첨부를 하면은 무조건 우선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전문기관을 통해 선행기술 조사한 경우가 있고요. 요건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서가 가지고 있으면 또 우선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거긴 한데요. 출원인이 이제 이 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준비 중에 있다. 그러니까 뭐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또 내가 이 발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증빙 자료,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거, 뭐 시제품 같은 경우 시제품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찍어서 제출을 하면은 우선 심사를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가 상당히 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전문기관이 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녹색기술 인증된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그 요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그냥 대표적인 거 제가 한 6개 정도 뽑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문기관, 그 다음에 벤처기업, 그 다음에 현재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 그 다음에 이제 출원인이 만 65세 이상, 이런 이 요건들, 이 4가지 요건을 통해서 좀 많이 지금 우선심사 하고 계시고요. 우선심사를 하면 상당히 이제 결과가 빨리 나오고 빨리 등록이 때문에 아주 그 고객들이, 그러니까 그 출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거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자료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실체 심사예요. 그럼 이제 심사 청구가 들어가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제 사유가 없으면은 이제 특허 결정을 하는 거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거절 결정. 그래서 아까 그런 그 거절 이유 통지 같은 그런 그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이제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특허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 결정서가 이렇게 송달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등록료 최초 3년분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납부하면 이제 특허권이 나오고 그 예쁘게 생긴 특허증이 나옵니다. 특허청장 직인이 찍힌 특허증이 나오고 그게 이제 키프리스, 그 어떤 특허 정보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가 이제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은 거를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정 등록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심사를 거쳤는데 바로 등록이 안 되고 거절 이유 되는 케이스가 거의 95%라 그랬죠. 의견제 통지서, 이게 거절 이유 통지인데요. 이게 거의 95%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받았다고 막 실망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발송 일자로부터 2달 정도 기한을 주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의견서랑 보정서를 제출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특허청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거절이유가 해소됐다 라고 보면은 이제 등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로 거절되는 그 이유가 아까 그 신규성, 진보성 이게 제일 많이 이제 지적이 되고요. 특히 진보성 뭐 이거는 거의 이제 지적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그 특허 출원서가 좀 작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청구왕의 기재 요건에 대한 거절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쉽게 거의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진보성을 극복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의견서랑 보정서를 제출을 하면은 된다. 근데 이제 의견서로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또 보고 에이 그래도 안 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특허 거절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그 특허청의 그 사이트에 있는 그 그림 축축축 돼 있는 그 플로우 차트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거절 결정 단계가 이제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쭉 이제 출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절 결정 단계가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난 게 아니라고 했죠.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하면서 똑같이 의견서랑 보정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절 결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면은 다시 이제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등록시켜줄 거면 등록시켜주고 재심사 청구를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하면 다시 거절 결정을 해요. 그때부터는 재심사 청구는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재심사 했는데도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는 재심사 청구는 불가하고 불복심판 청구만 가능하다. 불복심판 청구.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은 이제 그 특허 심판원에서 이제 다시 해가지고 만약 이기면 다시 특허청으로 환송이 돼서 아마 거의 등록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지면 특허법원으로 아까 소재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심결 취소 소송은 뭐냐면은 심판 청구를 했다가 안 돼요. 그러면은 특허법원에 대해서 그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많이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거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제가 계속 좀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려요. 아까 거절 결정돼서 재심사 청구했는데 통과되면은 등록이 되는 거고 안 되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근데 거기서 지면 특허법원으로 간다. 그리고는 대법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죠. 이 심결치성 소송이 바로 이 특허법원 아까 이 밑에 좀 보시는 특허법원에다가 하는 소재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심결치성 소송까지 진행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출원 시 이용 가능한 제도 중에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한 가지 분할 출원. 이게 그 하나 출원을 해놓고서 그 일부를 떼어가지고 또 분할을 해가지고 또 출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2개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 출원 신청할 때 그걸 이제 하나를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게 분할 출원인데요. 이게 꼭 이 이상의 발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분할 출원이라는 거는 그냥 원 출원을 그대로 똑같이 해가지고 분할 출원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 계속 막 거절이 되는데 뭐 재심사까지 하기는 싫고 근데 계속 심사는 받아보고 싶고 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그냥 분할 출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심사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거의 그냥 계속 그냥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전략적으로 분할 출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분할 출원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설명드리면 상당히 복잡해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텐데 계속적으로 뭔가 계속 출원을 심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우선권 제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내가 먼저 출원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더 개량을 했어. 그래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특허를. 그래서 그 완성된 거를 좀 완벽하게 해서 내고 싶다. 한번 출원을 했는데 그걸로 부족하니 조금 더 보완해서 완성을 해서 또 출원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먼저 출원한 거를 좀 살리면서 가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 진행형. 발명이 딱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허 청구의 유예 제도.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특허 청구 범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는 부분인데 요게 생기기 전에 요게 그 가출원 제도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급하게 출원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명세서를 쓰려면 그래도 한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은 그냥 있는 내용 없는 내용 다 갖다 붙여가지고 별로 형식 없이 그냥 제출을 그냥 적절하게만 형식을 맞춘 다음에 제출하는 게 바로 이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가출원 제도로 좀 많이 사용이 되다가 요게 생겼어요. 임시 명세서 제도. 이게 엄청 강력합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 3월 30일 날 생긴 제도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요거는 그래도 뭔가 양식을 약간은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PDF, 뭐 DOC, PPT, HWP, 뭐 JPG, TIF 등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문서들로 그냥 바로 출원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시명세서 제도예요. 그래서 요게 생긴 이상 요건 이제 지금 안 써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제대로 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도 만약 우리가 먼저 그 출원한 날짜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로 우리가 그 소급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출원일을 앞당겨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벌써 이걸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과 유사한 제도를 지금 이제 채택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매우 급하다, 하루 이틀이 급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국내 출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해외 출원으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해외 출원은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특허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외국에다가 특허 효력을 미치려면 외국에 특허를 내야죠. 그럼 미국에다가도 예를 들면 뭐 미국에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도 특허를 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특허 출원을 하고 또 미국에다가도 또 특허 출원하려면은 또 뭐 영문 명세서도 써야 되고 뭔가 이렇게 준비할 게 되게 많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먼저 출원해 놨는데 같은 발명인데 미국에다가 뒤늦게 출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한국 먼저 딱 준비하고 미국 준비하고 동시에 딱 출원한다? 뭐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나라 먼저 준비해 놓고 이제 미국에 출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조약 우선권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미국에 출원을 하면 미국 출원일을 우리나라 일로 앞당겨 주는 게 바로 조약 우선권 주장 제도예요. 그래서 좋은 거죠.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많이 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나기 전에 그래서 외국에 다 출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기 전에 외국에 다 출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미국만 나가겠다 라고 하면 그냥 1년 안에 미국만 하면 되는 건데 뭐 1년 안에 미국이랑 일본은 무조건 나가고 근데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중국이랑 유럽을 할지 말지 고민돼. 약간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라고 했을 때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PCT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인데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국제 출원, PCT 출원이라는 거를 해놓으면은 이 1년에 플러스 1년 6개월, 총 2년 6개월의 기한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나는 이 우리나라 출원인으로부터 2년 6개월 안에 출원만 하면 그 날을 우리나라 출원일로 소급시켜주는 게 바로 이 PCT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리 뭐 취지는 같아요. 근데 1년이냐 2년 6개월이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딱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 요걸 하시면 되고요.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 나라를 못 정했다 라고 하면 PCT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 고객들 중에서도 많아요. 1년이 거의 다 돼가서 해외 좀 나가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이제 PCT를 걸자 라고 해서 PCT 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이제 조약 우선권 주장을 아까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안에만 하면은 이제 된다라는 게 이제 조약 우선권 제도고요. PCT 출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짜리를 30개월로 연장시켜주는 게 바로 PCT 출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벌어주는 게 바로 이제 PCT 출원이에요. PCT 출원서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신 분들 중에 PCT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전 세계로 특허 받는 거 아니냐, 국제 출원, 국제 특허.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PC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짜리를 2년 6개월로 연장시키는 그냥 기간 연장 제도에 가깝고, PCT 출원은 국제 출원 제도지 허여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 특허, 세계 특허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 특허, 일본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특허 취득을 위한 중간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PCT를 하더라도 원하는 국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입은 하셔야 됩니다. PCT 출원의 장점은 뭐냐면 중간에 국제조사 보고서라는 걸 해줘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한번 선행기술 조사를 한번 받아볼 수 있고요. 혹시 이 사이에 뭐 선행기술을 못 찾았던 게 발견이 돼서 좀 중간에 이거 등록이 안 되겠다 라고 중간에 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면서 개별국 진입을 하면서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PCT 출원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맞아요. 이제 국제조사 보고서랑 이런 국제예비 보고서는 좀 절차를 포기함으로써 해외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고요. 그 사이에서 어떤 뭐 보정 같은 건 가능한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PCT를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국내 단계 진입, 국내 단계라는 거 보면 개별국 진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0개월 안에 미국이면 미국, 뭐 유럽이면 유럽 원하는 국가를 지정을 해서 그 특허청에다가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을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PCT는 30개월, 나라에 따라 31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30개월입니다. 1년을 이 30개월로 연장해 주는 제도가 PCT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은 사실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특허 하는데 뭐 그냥 대략적으로 뭐 한 300에서 400, 뭐 이 정도, 뭐 많으면 500 정도, 뭐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제 비싸지게 됩니다. 뭐 미국 또 한 1,000만 원 정도, 유럽은 한 거의 막 2천만 원 가까이, 중국이랑 일본도 거의 가까이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거의 좀 최소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 벌써 뭐 4개국을 나간다라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또 특허를 취득했는데 좀 좋은 특허로 잘 취득이 되면 모르겠지만 좀 원하는 만큼 괜찮게 특허가 안 된다, 아니면 등록이 안 된다, 거절이 된다 라고 하면 사실 이 비용만 날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국가의 특허 출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까? 시장은 많이 형성되어 있느냐? 또 경쟁자들이 많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특허 출원을 하는 나라를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 출원 절차, 그리고 해외 출원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되게 딱딱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나름 열심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허란 게 그렇게 딱딱한 건 아니고, 뭐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뭐 크게 그렇게 어려워할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떤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좀 특허로 좀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